하여 압리명령을 받음에 따라서 압리명령을 제3태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부에 따라 공탁을 한 후 집행부에 사유신고를 했으면은 이런 적반 사유신고가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 변월자가 실실 수가 있다. 4번 틀렸죠? 이것도 집행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경우요. 예를 들어서 구도가 사각구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채권 갖고 있고 병도 갑에게 채권입니다. 그리고 정도 갑에게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때 정이 병의 갑에 한 채권을 이렇게 압류했다는 겁니다. 그럼 병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채권, 집행 채권이 압류가 있는 경우요. 자, 이때 병이 갑의 을의 채권을 이렇게 압류, 가압류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 자, 압류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현금화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압류가 이루어지면은 이때 을이 이 압류를 이유로 그런 집행터를 했어요. 이때 압류를 원인으로 집행터를 하고 법원에다 사유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자, 압류이란 사유신고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면은 여기 병이 배당으로 지급받게 돼요. 그러면은 병호 채권을 압류한 청에게는 그런 이 압류로 인한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사건이 끝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을이 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해서 하더라도 여기에는 가압류예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만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 가압류 경우는 사유신고라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이로 인해서 채권 변월차가 개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와인 틀린 점은 이거요. 집행에서 강조했던 판례가 공탁에서 실제 이루어졌어요. 5번은 공탁금 지구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서 대항력권을 갖춘 후에 압력 가압류는 사유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대항력권을 갖춘 후에 이루어진 압력 가압류,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압력 가압류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19번 문제, 권리공탁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본다네요. 건전채권의 일부에 관해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자 여자는 압류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채권 효력을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2번은 제3자 여자에 대하여 대의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채권자 대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의 권리를 피함채권으로는 다소 채권 및 수신명령이 손차적으로 손드는 경우에는 제3자는 그리고 권리 공탁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선례도 이것도 출제 안 된 최근 선례 중에서 실제 이루어졌어요. 최근 선례는 실제 선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 선례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자와 채권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B는 갑에 대해서 집행력이 있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A는 아직 이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채권 다위에 떠 있습니다. 이때 A가 대의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을은 A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얻습니다. 그때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었어요. 그런데 을이 A에게 이 금전을 지급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 B가 이 채권에 관해서 이렇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온 사안입니다. 다른 채권자도 똑같다 보시면 돼요. 추심 명령이 수차례 이루어졌어요. 다른 채권자 C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을은 집행부가 248조 1항으로서 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집행공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대의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금전지급을 판결,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A와 B와 C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모두 이 사람 채권자이지만은 B나 C는 이익이 있는 사람이고 A는 이익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의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이때 A가 만약 이익이 있으면은 대의소송 제기할 필요 없이 A도 B처럼 압류 수신 명령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A가 갑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기 때문에 압류 수심을 하지 못해가지고 대의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을이 A에게 돈 지급하기 전에 그럼 이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때 갑의 다른 채권자 B가 C 등이 이처럼 압류 수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집행공탁의 경우는 결국은 B하고 C 이 사람들만이 배당으로 지급받습니다. A는 실컷 어머짓한 사람이에요. 2번 선례, 이것도 출제 않는 선례 중에서 처음으로 출제 이루어졌고요.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분의 압류는 무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금 전액을 배당자료로 하여 추심 채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 압류 채권자는 배당표에서 배당 받은 것으로 기재된 채권 상대를 가지고 배당 효제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제3채권자는 공탁 신청 시 압류 결정은 4번을 첨부합니다. 5번 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공탁 후에 압류명령이 시도되거나 또는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라는 효력이 실효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채권에 관해서 집행법원 후 주기부탁에 의한 채 직접 공탁금을 출구할 수 있다. 5번이 틀렸죠? 자, 이런 사유신고하게 되면은 배당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압류가 실효됐어요. 이런 경우는 압류 채무자는 배당 절차로 지급받는 겁니다. 배당 지급받아야 돼요. 압류 실효 이후로 직접 공탁금 출구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5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금전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원유로 하는 공탁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보잖아요. 1번 공탁을 수리한 공탁과는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 사실을 통지해줍니다. 맞고, 이번 제3채권자가 공탁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 활발에 신고하더라도 배당가입 차도는 없는 겁니다. 맞고요. 이거는 사유신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신고는 공탁신고입니다. 이거는 사유신고가 아니에요. 가압류 경우는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공탁 후에 가압류가 이게 본압류로 이전시킨 때 이런 경우는 이때 공탁관이 이때 사유신고합니다. 제3채무자는 사유신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탁신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 취소하는 결정을 받으면은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 최저결정 전문가 송달중뿐만 아니라 가압류 최저결정 확정류 등도 소비에다 들렸죠. 가압류 최저결정은 확정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가압류 최저결정은 송달 증명을 첨부시켜주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공탁 신청 시 공탁 통지서 첨부하도록 돼 있고 맞고요. 5번 두 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3청와대가 공탁을 한 후 가압류 첨부자가 그중 한 개 가압류원에서 해방 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면은 가압류 첨부자는 집행공탁 집행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 사건 후 가압류 청구액을 초과한 공탁금은 출구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가압의 의뢰대한 채권에 대해서 이게 1억이 있었는데 채권자 A, B가 있습니다. A가 7천만원 채권 가지고 채권을 가압류를 내왔고 B는 6천만원 채권 가지고 채권을 가압류를 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이 이렇게 1억 원을 공탁하게 되면은 가압류 경우에는 항상 자기 채권자인 가압류 채무자를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탁금액이죠. 이때 A나 B의 가압류는 갑이 가지는 공탁금 출고 청구권에 여기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이때 갑이 A에 대해서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하게 됐어요.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하게 되면은 이를 근거로 가압류의 취소 결정을 받습니다.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게 돼요. 해방 공탁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달 증명을 붙이면 돼요.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면은 A 이거는 이제 없어집니다. B의 가압류가 6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4천이죠. 나머지 4천 부분들은 갑이 이를 이유로 출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5번 제문이에요. 5번은 맞는 제문입니다. 자, 금년 공탁금 문제도 이것도 최근 선례 부분들을 이걸 잘 다룬 사람들, 정리한 부분들은 최근 선례들, 그다음에 최근 애교들, 제가 최종윤회 때 이거 강조했었어요. 금년에 공탁부에서는 최근 선례, 최근 애교 꼭 출제될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를 잘 유익 있게 본 분들은 공탁법도 그렇게 난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평이한 문제들이에요. 역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아직 출제되지 않는 최근 선례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공탁법이 효자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 내규에서는 여기 위국인에 관한 위국인과 제2국민의 경우 이 예규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새로 재정적 예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에 출제 이루어졌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꼭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혼합공탁에 관한 예규 이 예규도 제정된 지가 비교적 최근이에요. 아마 2년 전에 이 예규가 제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규가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금년에는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이것도 내년에는 출제될 걸로 봅니다. 이 예규들은 꼭 체크하고 정확히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공탁법이 그렇게 난이하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정리하면은 공탁법도 난이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한번 정리하면은 공탁법은 그렇게 많이 틀릴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실무업종에서 고득점 하기에 가장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고득점 하려면은 당연히 전제가 공부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않고 고득점 하기 바라는 거, 이거 난세 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공탁법이 가장 득점하기 쉬운 과목입니다. 그랬더니 공부도 안 하는 분이 공탁법 많이 틀렸다, 그걸 투덜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탁법 잘 나오기를 바랍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 과목에서 공부 안 해도 시험 점수 잘 나오는 과목 어디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질 말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공탁법은 정리하기 쉬운 과목 중에 하나일 뿐,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탁법을 고득점하기를 기대를 합니까? 정리하면은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31위 기출문제 해설 이대로 마쳐 들어갈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